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문 독해 순서 6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에서 6단계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머리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베이스로서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가지예요, 수능 독서의 문제 유형은. 그 중에 뭐가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떤 정보가 핵심 정보일지 예측하면서 능동적으로 찾아 이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바탕으로 그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지 이런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측된 정보는 100%일 확률이 높은 거죠. 서론에서 이게 근거야, 이게 개념이야, 이게 통념이야 이런 것들만 알면 글의 구조적인 흐름이 파악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심 문장이 구체적으로 막 여기 같아 확신이 들지 않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해당 문단 안에 핵심어가 있다면 그 핵심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목적을 찾아 예측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글의 구조 파악이 100%가 아니라 200%된 거예요. 다른 어떤 학생, 어떤 선생님보다 더 다한 겁니다. 지문 독해 쉽나요? 어렵나요? 지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6단계로 나눈 순서를 제시해주고자 합니다. 이때에는 최대한 8글자에 맞추고자 해서 괄호에 4글자, 그리고 괄호 밖에 4글자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어요. 외우기 쉽도록 말이죠.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들의 설명하고 따지고 보면 최종 목표는 동일하죠. 지문 독해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문 독해 순서를 개발해보는 법도 좋은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1단계는 지문보다 먼저 발문을 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문의 서론에서 범주를 파악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목적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그 지문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될지 능동적으로 목적 찾고 예측하는 시간. 그리고 4단계는 매 단락별로 첫 문장을 보자. 그리고 5번째는 지문을 선별적으로 쏙쏙쏙쏙 골라서 집중하는 거. 마지막 6단계는 전체 내용을 정교하게 독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문 독해 순서, 비문학 독해 독서 유형 중에 지문 독해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총 6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6단계로 걸쳐서 설명을 드릴 때 괄호 안에 4글자, 그리고 뒤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4글자를 담고 있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즉, 괄호하고 땡땡땡땡 하고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구성된 6개 단계를 학습할 겁니다. 선생님이 억지로 쥐어짜서 꾹꾹 눌러 담아서 짜집기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즉 1에서 6단계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 기본적으로 머리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깔고 가셔야 된다. 즉 베이스로서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문학을 대비하기 위한 독해의 기본기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뭐 생략 가능한 거, 도구는 뭐가 있는지, 독해 전략은 뭐가 있는지, 독해 지도 그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독해를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6개 단계로 나눈 거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문제 풀이할 때 대다수 학생들은요, 일단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얘들아, 너희들은 시간에 쫓기시면 안 됩니다. 내인 강을 들으셨으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렁술렁 읽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술렁술렁 안 푸는데 선생님 왜 저한테 술렁술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학생, 정말 잘 읽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마저도 지문을 시간에 쫓겨서 진짜 술렁술렁, 그냥 의도치 않게 술렁술렁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대로 능동적인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단계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단계 없이도 기본적인 독해력과 여러 기본 논리 사고력만 있다면 자동 본능적으로 이런 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본능은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6개 단계를 그냥 본능이 될 수 있도록 체화시켜서 체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Why? 수능글은 굉장히 어떻다 그랬습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논리적인 글을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적인 글이라는 거는 일정한 형식이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 5가지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 일정한 형식 구조를 갖다 보니까 정보의 배치나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글의 구조가
정형화된 뭔가 패턴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에 맞는 독해를 해내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 독해 순서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왜 하는 것인지, 수단과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지문 독해 순서는요, 여러분께 도구인 겁니다.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얘가 선행되어야 되는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다라고 말하면 아닌 거예요. 얘는 도구예요. 지문을 더 시간 절약을 하면서 빨리 읽는과 동시에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쏙쏙 골라냄과 동시에 지문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 외의 관점에서 정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열해 놓은 방식 및 순서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단계를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일단은 지문을 봐야 된다. 자, 선택지에서도 첫 번째, 선지보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발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발문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다만 선택지를 볼 때는 선지가 이제 문제에서 하나하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한 문제를 본 거죠. 하지만 얘는 그 지문이 있으면 나머지 문제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학습할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말은 이 지문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출제 요소를 파악하고 어떤 정보가 과연 핵심일지를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문 먼저 읽어, 문제 먼저 읽어 하면은 60% 이상이 지문을 발문, 문제보다 먼저 읽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 인강을 들었다면 그러지 마시라고요. 물론 지문이 문제보다는 앞에 위치한 건 사실입니다. 위치적으로. 하지만 지문에는 답이 있죠. 자, 지문에는 그 문제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리고 발문은 뭐예요? 질문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문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유추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빠르겠니? 아니면 질문에 먼저 본 다음에 그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그거랑 관련된 걸 찾는 게 더 쉽겠니? 이렇게 말하니까 지문을 왜 먼저 읽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절대 무작정 지문, 글을 읽으려고 본능적으로 문제 첫 번째에 나왔다고 읽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독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읽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핵심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지문보다 발문을 먼저 보라고 한 거는 유형, 출제가 어떤 유형이 됐는지 이제 유형을 훑어서 출제 요소를 파악하는 거야. 이 출제 요소만 파악하는 거야? 아니야. 아닙니다. 출제 요소만 파악한다?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뭐가 출제됐구나 이것만 찾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먼저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출제 요소와 더불어서 그 발문을 볼 때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얘에 대한 지문으로 돌아가는 그 정보가 있는 답이 있는 지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한 두세 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예방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깔고 들어가요. 왜? 쉬운 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문 먼저 읽고 답인 문제를 풀어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 그 지문, 답이 있는 지문에 가서 찾고 또 찾아야 돼서 막 지문 3번씩 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의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 시간 부족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찾고 출제 요소만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발문을 볼 때 모든 문제, 그 지문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보니까 이때 순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이 지문에서 쉬운 문제겠구나 또는 가장 어려운 문제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훑어보기, 지문보다 발문을 보면서 출제 요소, 뭐가 출제됐지? 비교 문제가 출제됐구나 이런 것들 7가지예요. 수능 독서의
문제 유형은 그 중에 뭐가 출제됐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떤 정보가 핵심 정보일지를 예측하면서 능동적으로 찾아 이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다음 단계는요. 서론에서 이제 글을 본격적으로 읽으라는 거야. 발문 봤으면 이제 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범주를 파악하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범주라고 하면은 글의 시작 부분에서 중심 화제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첫 문단,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첫 문단 서론부에 글쓴이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글쓴이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범주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논제고요. 범주입니다. 즉, 이 논제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문이 답이지만 지문의 어디 부분에 어떤 거에 대한 답이 들어갈지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물론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서론이니까 첫 문단에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영어와 마찬가지로 첫 문단에 통념, 많은 사람들 먼저 보고 하셨으면 영어 먼저 보셨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문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통념 제시하거나 또는 막 기타 등등 막 쓰잘데기 없는 거,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 거의 100%예요. 첫 문단에 없으면 두 번째 문단에는 무조건 있는데 이때에는 두 번째 문단에 첫 문단에 나올 때보다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서론의 끝부분에서 자, 우리는 서론의 끝부분에서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니까 전개될 내용을 일단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서론에서 이런 식으로 제시되니까 비교하면서 어떤 순서로 정시되겠구나, 이런 제시 순서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 제기 원인이면 뭐예요? 해결책. 그리고 뭔가 두 개 사이에 대립이 있으면 상대적인 서술어, 상대어의 중심을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앞에 1문단에서 통념이 제시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영어처럼. 아니면 영어보다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과 논리적인 막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또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개념과 관련된 거를 서술하는 서술부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근거가 나오면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제 이 글쓴이 입장에서 그 근거를 뭔가 제시할 때 더 정당화하고 싶다 보니까 뒤에서 사례,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서론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서론에서 이게 근거야? 이게 개념이야? 이게 통념이야? 이런 것들만 알면 글의 구조적인 흐름이 파악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서론에서 범주 파악이라는 거는 글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독해를 완료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가 뭐면 뒤에가 뭐. 앞에가 질문인데 뒤에가 답이겠죠. 앞에가 질문인데 뒤에 뭐가 나와요? 뒤에 막 상대적 막 통념 제시가 나오겠어요. 안 그러면? 아니면 앞에가 질문인데 벌써 해결책을 뒤에서 제시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앞만 봐서 지문 구조가 앞부분이 파악이 되면 뒤에 뭐가 나오겠구나 정도는 예측이 된다고요. 이것도 이 내용 간의 대응인 거죠.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원인이 나오면 결과,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단계가 이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2단계였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목적. 자, 우리는 이제 글쓴이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제를 앞에서 찾으라고 했고, 이번에는 글쓴이의 관점, 그 논제, 그거를 바탕으로 글을 쓴 목적까지를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전 선생님은 능동적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운 대로 일방향적으로 1에서 6단계까지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학습을 해서 무엇이 핵심 정보인지를 찾고, 그리고 그 해당 내용 요소를 주목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즉, 목적을 찾고 예측하기라는 거는 그 글의 내용을 예측하라는 거잖아.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추론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어렵죠. 글쓴이의 특정 관점을 가지고 찾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확실하게 너희들이 찾을 때 이 핵심 정보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견해와 주장을 나타내는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뭐뭐라고 본다, 아니면 이렇다, 이런 게 변함없는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 어구가 핵심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내용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티가 납니다. 예를 들면 뭐뭐 해야 한다. 강하게 말하는 거죠. 이거 해야 된다. 강하죠. 그리고 뭐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뭐뭐라고 본다.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을 이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라고 여기다. 그리고 뭐뭐를 중시하다. 뭐뭐에 따르면. 그리고 뭐뭐이다. 이거는 정말 심플하죠. 뭐뭐이다가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뭐뭐이다라는 거는 진짜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게 앞에 붙었을 때, 자, 어딘가의 근거에 따르면 이렇다는 것이다. 자, 이 근거를 인용해서 이 사실을 정당화하는 거고, 구체화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형식에 유의해서 견해 주장을 제시하는 문장을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어구를 찾으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매달락의 첫 문단에서 우리가 지금 봤잖아. 앞 단계에서 목적이라는 범주를 잡고 찾았을 때 이번에는 매달락이잖아. 지금 매달락이라는 거를 앞에서는 서론에서 범주 파악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매달락을 보기 직전에 목적을 찾고 예측을 하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될지, 지금 앞에 부분은 원인인지 문제제기인지 이런 것들을 찾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목적까지 찾으면 그 글의 내용이 이 목적, 글쓴이의 목적까지 찾으면 예측이 100% 되는 거야. 이제 이 글의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는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서 정답, 내용을 예측했다면 이번에는 글쓴이의 목적까지 찾았으니까 그 목적을 바탕으로 그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지 이런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측된 정보는 100%일 확률이 높은 거죠. 자신하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능동적으로 중요 문장을 선별적으로 독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핵심어, 핵심 어구, 핵심 정보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핵심어는 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핵심어는요, 글의 중심 화제가 되고요. 글의 중심 화제가 되고요. 이 글에서 내용을 주된적으로 말을 하고 글의 주요 제재입니다. 계속 잘 써먹을 거예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어가 무엇인지 잡고 가면 얘에 대한 설명을 이 문단에서도 쓰고 있고 저 문단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이게 그런 거구나 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핵심어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어. 즉 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핵심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 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해. 그러면 필자가 닥치고 중요하니까 이 글의 목적에서 이 핵심어가 없어서는 안 될 놈이니까 여기다 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 정보를 찾을 때 예측해야 되니까 중심 문장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중심 문장이라는 것은요, 핵심어에 대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심 문장은요, 얘들아,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심 문장은 이 핵심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어를 잘못 찾으면 우리 중심 문장도 잘못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찾을 때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거는 그 문장이라는 통보다 핵심어라는 단어 하나에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심 문장이 구체적으로 막 여기 같아 확신이 들지 않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해당 문단 안에 핵심어가 있다면 그 핵심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목적을 찾아 예측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4단계. 자, 이제 우리는 매달락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매달락의 첫 문장을 보아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 단계랑 합쳐지면 엄청난 서너지를 발휘하는 단계예요. 자, 우리가 있잖아. 솔직히 이게 지금까지 3단계까지 설명은 몇 분간에 걸쳐서 장장했지만 따지고 보면 몇 분 걸릴 내용이 아니에요. 글을 독해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보고 핵심어 있는 문장 예측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였기 때문에 지문을 아직 우리는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제대로 읽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지문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주로 앞부분에 집중을 해서 많이 막 읽었어요. 앞부분은 진짜 전체보다 더 열심히 읽었어요. 하지만 이것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이제 지문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정보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락 부분에서 맨 앞문장을 읽으라는 거야. 물론 매달락마다 그 맨 앞문장이 중요 문장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이 문단별 카테고리, 이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요약하고 문단 간의 관계 파악에 있어서는 이 첫 문장은 무조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문단별로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달락의 첫 문장에서 그거를 유추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첫 문장의 내용을 토대로 앞 문장의 첫 문단은 이거였는데 이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이네. 아니면 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든 주체, 논제, 주제만 찾으면 끝난 거예요. 자, 주제라는 건 그 글을 한 줄로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줄로 줄이기 전에 매달락의 첫 문장을 읽으면 대략적으로 한 8개 문장을 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제를 찾는, 목적 찾는,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찾는 이 단계는 글의 중심화제, 우리 앞에서 찾았던 그 중심화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 단계에서 찾은 이 중심화제를 바탕으로 첫 문단을 다 살펴보면서 글의 구조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를 확정을 짓는다는 거는 이 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서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 나가는 구조일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좔좔 나열하고 해결책을 쓰는 구조일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거. 내가 구조가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글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쉽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말은 그 글의 내용,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해 각 문단의 내용 카테고리를 하기 전에는 요약을 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여기 문단에서는 이 내용을 기본으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라는 걸 플러스로 단어 몇 개 정리하고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라는 거는 독해 맵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단별 내용을 제작해 보는 거예요.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기본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글의 구조도를 그린다. 그리는 단계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단계에서는 우리가 주제를 예측할 수 있으면 더욱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앞에서 찾은 핵심어를 바탕으로 문단을 요약했잖아. 우리 문단별로. 그 요약을 바탕으로 핵심어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어떤 것이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글의 구조 파악이 100%가 아니라 200% 된 거예요. 다른 어떤 학생, 어떤 선생님보다 더 다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아요. Why? 글의 내용을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즉, 내 말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걸 놓고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선생님은 구조 독해를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구조를 찾으면 그 글의 내용이 어려워도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 단계까지가 4단계나 할애했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단계부터는 지문을 다 읽느냐? 아니요. 우리가 이제 맨 앞문단을 읽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읽어라 아니고요. 선별적인 지문 집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거는 사실 너희들이 감에 의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양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때로. 하지만 여러분들 독해력의 차이가 일단 다 있잖아요. 모든 학생들은 다 독해를 일반적으로 이만큼 한다가 없어요. 사실 너희들 다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이 선별적인 지문 집중. 그래서 사실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별적인 지문 집중은 집중해야 하는 문장 그리고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문장 이 두 개로 쪼개가지고는 이 문장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생각보다 시그널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가 중요한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선별적인 지문 집중. 이거는 여러분들 역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집중해야 하는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구분하는 연습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뛰어나든 아니든. 왜냐하면 매달락의 첫 문장을 읽었으면 이제 그 첫 문장을 바탕으로 지문 내용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문장이 꼭 내가 중요 문장이 아닐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와 대응이 될 수 있는 또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걷어차버릴 수 있는 중요 문장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계랑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당화, 더 구조 플러스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제는 구조를 다 이해했으면 논리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정말 구조 제대로 읽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야 되는 문장과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문장을 구분하는 제일 큰 요소는 접속사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머리는 지문을 100% 계속 읽는 내내 집중할 수 없어요.
중간중간 뭔가 약간 텀이 생깁니다. 머리가 빈 공간이 생겨요. 비일 때 그 지문을 읽어봤자 그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워요. 아예 날아가 버립니다. 읽은 기억조차 안 나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지문을 구조적으로 접근, 이해하는 거를 할 때 논리적인 거를 읽으면서 보다 보면 그거를 지향할 수 있어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문장에서 머리가 잠깐 쉴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도 지문 정보는 받아들일 정보, 중요한 거는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선별적인 지문 집중. 일단 구조적으로 문단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았으니까 이제 내용과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 문장과 문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나아가 문단과 문단과의 관계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뭐 찾았어요?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재, 논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논제를 바탕으로 두 번째 문장에 뭐 역접이 나오면 접속사죠. 아,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글의 논제가 연결어를 토대로도 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선별적인 지문 집중하는 것마저도 넓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전체적인 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짜놓은 구조적인 틀의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만 찾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 문장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한 줄만 찾아라가 아니죠. 각 문단별로 한 줄만 찾아라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서 뭔가 예시가 길다, 아니면 쓰잘데기 없어 보인다 하는 것들을 지우는 것뿐이지, 지우는 것보다 읽어야 되는 양이 더 많은 단계입니다.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줄만 찾는 게 아니고요.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문장에서 잠깐 쉴 수 있는, 하지만 이 매달리지 않아야 되는 문장을 아예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문단 요약과 함께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 문단별로 한 줄씩 써놓은 거에 더불어서 문단 요약까지 선별적인 지문 집중 단계에서 해야 될까요? 왜냐? 이 문단 요약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찾고 그 문단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중심 문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이거는 이어지는 거예요. 자, 문단 요약이라는 거는 여러모로 완벽해지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임과 동시에 덜 중요한 거 또는 반복되는 내용, 분명히 지문에서 중요하면 반복해요. 하지만 그 중요하면 반복하는 거를 이해했으면, 앞에서 이해했으면 뒷내용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우는 방법인 거예요. 오케이? 분명히 그 글은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문장을 선택하는 문단 요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더해. 예시 1, 예시 2, 예시 3을 다 더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단 요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 문장이 있으면 그게 문단 요약한 것보다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 문장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너희 같으면 뚜렷하게 나타내 주겠습니까? 평가원이 그런 문장을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을 때 내용을 재구성해서 새롭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재구성해서 새롭게 너희들이 만든다. 자, 이 말은 새롭게 너희들이 만든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단어, 능동적인 과정을 겹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문단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문단 요약과 함께, 자, 우리가 접속사에 주목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서 이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접속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그, 저, 이러한, 저러한, 이런 느낌의 이런 연결 표현이 등장하면 이 표현들이 앞의 내용 중에 무엇을 가리키는지, 앞의 내용 중에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즉, 영어에서는 약간 대명사와 비슷한 거죠. 앞의 내용을 받은 거죠. 이, 그, 저, 이러한. 나왔죠?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 더 설명해주는 느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게 등장하는구나. 이런 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즉, 부, 유, 예, 열, 반강결 영어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거에서 이어지는 내용, 게다가, in addition,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즉, 이어지는 내용.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결 표현으로서 역접이죠. 벌써 하지만 하면 역접을 떠올리셔야 돼요. 오케이? 예. 역접으로서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앞의 내용과는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정반대, 상반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눈에 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장인 겁니다. 왜? 앞의 내용을 반대로 하면 그 지문의 내용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앞의 내용보다 뒷내용이 더 중요한,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마지막, 우리 지금 봤을 때 뭐가 없어요? 중간에 있는 건 있는데 마지막에 나올 게 없죠. 뭐예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 자, 결론을 우리 연결사도 있잖아요, 결론.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또는 즉, so, 그리고 결론적으로 as a result 이런 단어들 이 등장하면 앞의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앞의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고 또는 다시 한번 재연급, 중요한 걸 할 거니까 재연급. 결론을 제시할 때는 그 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활용 점정으로서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글의 내용상.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을 이제 정교적으로 독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 글의 문제, 어려운 문제, 보기고 뭐고 외적, 중거, 사고하기고 뭐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정말 제일 효율적으로 독해하는 방식으로서 내가 연구한 결과물이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단계 전체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은 걸 바탕으로 글의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 이때 비가시적인 정보까지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어때요? 가시적인 정보만 선별적으로 쏙쏙 골라 뽑았잖아요. 가시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얘는 비가시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속에 숨겨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았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 문단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내용 문단으로서 구성할 때 그 과정이 바로 정규 독해의 결과로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지문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지문에서 매달락의 첫 문단을 읽음으로써 이 정도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선별 집중을 통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을 걸러가면서 읽으면서 지문을 이만큼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규 독해를 해서 가능한 건 뭐예요? 이 긴 지문을 딸랑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계인 겁니다. 당연히 이때는 글의 세부 구조까지 다 파악한 거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정보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능력까지 겸비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 비가시적인 정보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정보 간의 관계 파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왜냐하면 이 비가시적인 관계를 파악할 때는 이 정보 간의 관계를 토대로 얘랑 얘가 이어지고 얘랑 얘가 이어질 때 이 속에 있는 틈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가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쓴이가 생각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점이라든지 또는 뭔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아니면 앞문장을 평가원이 지워서 생략된 원인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결과를 제대로 나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마저. 근데 이게 생략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문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기에서 등장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생략한 정보를 토대로 선지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드시 찾는 게 필요한 겁니다. 비가시적인 정보는 선지에서 내용을 구체화할 때 문제풀이 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단이나 결론의 내용,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바탕으로 이 지문이 왜 쓰였는지 이 전제를 파악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오케이? 왜? 그 글의 전제란 어떤 판단, 결론을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게 해주는 명제나 사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제의 사전적 정의가 이거니까요.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유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여러 개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그 하나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나만 찝었어. 그래서 이 하나가 어떤 거를 과연 함의하고 있을까? 이 생략된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기에는 정말 위험성이 높습니다. Why? 여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한 문장만 그렇게 찝으면 너희들의 여러분의 생각이 진짜 너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보는요, 하나가 아니라 가급적 2-3개 이상은 있어야지 그 글을, 내용을 읽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 대상의 특징을 찾아서 단어나 문장의 포함 관계에 주목한다면 어떤 단어가 포함되는지 또는 그 문장이 어떻게 포함돼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중요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내는지 이런 글의 하위 개점으로서 대상의 특징까지 설명을 하다 보면 가장 그 내용, 그 긴 지문의 내용을 상위 최종적으로 호환하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위 개념을 찾는 정보로서 가시 정보와 비가시 정보까지 찾아서 주제를 찾는 것이다. 그 단계가 바로 얘다.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